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해 출마 선언 당시에 군소 후보로 분류됐던 강성희 의원의 승리는 전북 정치사 이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로 전북의 정치정이 다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의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죠. 더욱이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 소멸을 막고 또 전북의 의석수 10석을 지킬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의 결과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움직임 또 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거제 개편 방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주울 재선거 결과와 전북 정치권의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재선거에서 시민들이 기존 정치가 아닌 참신한 변화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력 후보는 아니었는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총선까지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면 민주당 일색인 전북 정치에 긴장감을 주고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 정치 지형 변화가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투표율도 낮았기 때문에 관심밖의 선거 아니었나 싶고요. 이번에 당선된 강성희 의원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올라가고 총선에 있어서도 현역이나 유력 주자들이 안주하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네요. 보수 진영이 전북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정운천 의원에게만 책임이 돌아간 상황인데요. 대광법이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도 말로만 도와준다 했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지지율을 올리고 전북 현안에 있어서도 원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줬으면 합니다.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수를 감소시키거나 인구 수대로만 선거구를 정하면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는 전북은 의석수가 줄어들 게 뻔한데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 전북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다면 정치력 약화를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드시 반영해줘야죠. 네, 전주울 재선거 결과와 정치권의 이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자, 재선거 마무리됐고 결과까지 나왔고 강성희 의원이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결과 내용이기 때문에 이경재 의원님, 네. 일단 민주당의 무공천이 있었고요. 정운천 의원의 불출마, 그리고 낮은 투표율, 또 진보당의 아주 뭐 대대적인 선거 운동, 뭐 이 정도 어떤 관점에서 선거를 바라봤는데 결과가 진보당의 이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변이면 이변이고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진보당은 정말로 토양이 척박한 그런 그 정치 환경이고 또 통합진보당이 현재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두부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자찬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한 숙제도 많이 남겨준 그런 선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일단 전주울 선거를 되돌아보면은 그 투표율이 26.8% 역대 최저 투표를 기록을 했고요. 예. 그 가운데서 1등인 강성희 후보가 39.07% 13,082명 지지를 얻어가지고 당선이 됐거든요. 이걸 이제 유권자로 보면은 유권자가 16만 9천여 명이니까 약 한 10%포인트를 차지하는 건데, 그렇죠. 10% 어떤 지지율을 가지고 대표성을 확보를 하냐 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당선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강성희 후보는 이미 국회에 등원을 해가지고 뭐 정무위로 상임위까지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국회 정무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을 업무를 다루는 그런 지역이고 상임이고요. 예. 또 예컨대 뭐 이제 국무조정실이랄지 또 총리 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도 국방위원회가 아니고 정무위 소속입니다. 거기까지 예. 다룹니다, 업무를.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로 경제통일할지 또
이런 분들이 많이 가는 그런 상임인데 예. 일단 상임위는 뭐 상당히 그 좋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임입니다. 국회의원들 상대로 했을 때 한 4위 정도, 선호도 4위 정도를 그렇군요. 달리는 상임이고요. 예. 일단 이제 문제는 강성희 후보가 내걸었던 그런 공약 가운데 제3금융 중심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와 관련된 상임위가 바로 또 이 정무위거든요. 본인도 정무위를 제1 지목으로 신청을 했죠. 해당처는 뭐 국방위가 지금 결혼이 된 그러니까요. 상태에서 그리 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국회의장이 조정을 해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던 정무위를 내주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방위로 가면서 조정이 자연스럽게 됐는데 뭐 강성희 의원도 싫어하지 않는 그런 눈치고 또 1순위로 정무위를 택했기 때문에 잘된 결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공약을 내걸은 것처럼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정무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금까지 벌써 뭐 10여 년이 다 되도록 결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랄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관련 기관 유치랄지 이런 것들을 당겨서 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근데 단자 문제는 임기가 1년이라 임기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과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의문이긴 한데 본인이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자, 전주 이 지역구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때는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이번 재선거에서는 진보당의 후보가 당선됐고 물론 뭐 민주당의 텃밭이기는 합니다만 내년 알 수 없는 전주울 유권자분들의 선택이 여러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김영희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무공천 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주요 변수고요. 예. 또 그 정운천 의원의 불출마 선언 그렇죠. 이것도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많은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하게 되었고 또 그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데서 또 그런 목적으로 또 전주 출마한 중앙에서 출마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다가 또 어떤 지역 정서가 지금까지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했지만 약간 비판적인 또 입장, 뭐 소극적 투표율로 나타나는 거죠. 투표율로 인해 어떤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했고 진보당은 그 이석기 사태 이후에 이제 새롭게 원내 정당으로 원내에 진입하기 위해서 전 당력을 어떤 총동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전 진보당 당원들이 전주에서 어떤 사람은 뭐 7개월을 여기서 합숙했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뭐 일주일은 뭐 기본이고 그래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했던 내용들이 투표에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정성이 발휘된 거고요. 다만 진보당의 어떤 정강 정책을 중심으로 어떤 공약을 만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민생이라든지 이런 중요 그다음에 어떤 반윤 정서 이런 것들에 어떤 기댄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뭔가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한다,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당시 그들의 뜻대로 이제 진보당이 원내 정당이 된 거잖아요. 원내 정당으로 이제 되었는데 다만 한석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초선 의원 한 명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와중에도 본인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거든요. 뭐 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은 임기는 1년 2개월 정도 되고요. 이제 선거가 4월 10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그러죠. 뭐 6월까지죠 임기는. 근데 뭐 실상 선거를 치고 나면 하는데 또 내년에 이제 동시선거기 때문에 올해 그 재선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도 과연 이제 민주당은 이제 공천을 하겠죠. 근데 제 예측으로는 전략공천 지역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울구는 때문에. 울구는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들보다는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낙하산으로 내려온다 이런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유추하거든요. 거기에 대고 두 번째는 과연 정운천 의원이 출마를 할 수 있을까? 이번에 그 정운천 의원의 어떤 그 내용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초기에는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출마 선언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내부적 여론조사라든지 외부 여론조사에서 워낙 지지율이 거의 답보 상태에 뭐
10%대의 어떤라든지 이 정도에 머무르다 보니까 도저히 해서 퇴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마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출마선에 사무실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퇴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 정치인은 한번 이렇게 중요한 승부수에서 정면 돌파를 하지 못하고 우회하거나 퇴각하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난 4년 전에는 정은천 의원이 지역구가 어려우니까 또 비례대표 그렇죠. 당시에 또 그 막 비례대표들이 또 뭐 위성정당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안착을 해서 비례대표 의원이 됐지만 항상 그런 뭐 운이나 복이 뭐 연속으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실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전주 지역의 어떤 반윤 정서라고 해야 하나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성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내년에 과연 뭐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진다고 할 수 있는 조금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큰 변화를 넣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정은천 의원이 어떤 내년에 출마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변수다. 그래서 어떤 전략국 전 변수라든지 정은천 의원 출마해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전라북도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전주권 선거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정은천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정치 인생이 이제 뭐 마무리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저울질을 했던 것은 어느 시기가 더 유리할 것이냐를 이제 저울질을 하셨던 거잖아요. 정은천 의원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장관도 했고 예, 그렇죠. 그 전에 국회의원은 이제 두 번이지만. 예. 실상 그 각종 선거에 나와서 낙선의 경험들을 하면 맞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정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연령대도 70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넘어섰죠. 이제 올해는 이제 넘어선 거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 어떤 불출마 선언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정은천의 어떤 위치가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워낙 민주당 정서가 강한 곳이니까 어떤 연결고리로서 역할, 뭐 동행을 통한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자기 지분이 있는 사람이지만 최근에 국민의힘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것들이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민주당의 어떤 흐름 이런 것과 연동돼서 지역은 거의 100% 같은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그 최근에 보면 정권을 교체에 실패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전북 유권자 대부분이 그 지사나 시장 선거, 단체장 선거에서 보여준 걸 보면 지금까지 낙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고 또 현재 정당들이 내년 총선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은천 의원의 나이는 54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70은 안 된. 그런가요? 이거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정은천 의원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국민의힘이 한번 당선된 곳이기도 하지만 이번 김경민 후보가 8% 6명 중에 5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으로 뭐 도당위원장 또 지역위원장을 내려놨는데. 경쟁에 있어서 3파전이 될지 4파전이 될지 이거는 선거에 있어서 변수가 상당히 큰 부분에서 과연 이 정은천 의원이 내년 선거에 나가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부터 시작해 한번 이경재 의원님의 한번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 나가지 않은 것도 그 명분과 논리가 다 충분히 있고 또 내년 총선에서 나가야 될 그런 명분과 논리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년 총선은 그야말로 그 사생결단식 대결 맞습니다. 경쟁이 되는 선거가 될 것이 뭐 명확하고 그럴 때 호남을 그냥 버리는 카드만 쓸 거냐 이건 아닐 거로 봐요. 그래서 정은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후보로 지금 그렇죠. 당 내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정은천 의원이 또 그 어떤 역동적인 어떤 선거 운동을 보이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다자 구도가 형성됐을 때 이제 판도를 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랄지 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뭐 현역이 예. 당연히 예. 이제 하는 거고 민주당 공천에서 나갈 것이고 무소속이 예. 나올 것이고 이런 다자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일정 그 지분이면 지분 그 포신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예. 10분 발휘한달지 또는 중앙당의 어떤 뭐 화력 이런 예. 것까지 해서 이제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논리가 충분히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하나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재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집권 여당의 국힘의 어떤 태도가 정말 이건 아니었거든요. 선거를 그 후보를 냈으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지지를 호소하고 또 전라북도에 또는 전주의 고민이 무엇인지 또 헤아리면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게 선거인데 과연 그런 기능에서 다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기현 국힘 대표 같은 경우는 2차례 왔는데 특히 이제 전주 서부시장에선 유세 같은 경우는 예컨대 대광법 당선을 시켜주면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심혈을 쏟고 있는 그 부분인데 국회에서 개정을 통해서 전주 같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전주 같은 도시를 끼워가지고 어떤 국가정책상에서 S고시 부분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입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 이걸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거든요. 물론 기재부가 이제 반대를 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김기현 대표가 와가지고 서부시장에서 당선을 시켜주면 대강법 우리가 처리해주겠다. 이건 뭔 어린애들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선거를 그냥 그 흘러가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정성이랄지 또는 당력이랄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 이런 태도 자세로 또 내년 선거로 임한다고 한다면은 뭐 기대가 뭐 난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뛰어넘는 그런 정운천 카드를 활용해서 뭔가 좀 경쟁 구도를 심화시키는 그래서 지역이 보다 나아지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정운천 의원도 뭐 다시 칼을 갈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자구도 말씀하셔서 부분도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임정혁 후보가 어쨌든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2위를 했어요. 이 득표율을 보니까 32.13. 다음에 무소속의 후보로서 다자구도의 예상 가능성을 좀 높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서 이경규 의원 짧게 좀 정리만 해주시죠. 임정혁 카드는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30%, 31%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 전주 을지역에서 지분이 그대로 나타난 거고 다른 그 진보당이 전정성 있게 그 온 당력을 동원해서 말하자면 뽑아낸 것이 37%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유효하다고 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해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 캠프에 그렇죠. 그때 자 임정혁 후보는 뭐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내심 사실은 이번에 마지막이 아니냐고 선거를 임했거든요. 그런데 선거 캠프 관계자들할지 그 당원들은 지지자들은 상당히 좀 공우된 그런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플래카드 낙선 플래카드를 봐도 뭔가 좀 미래를 기약하는 내용의 그 글귀들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살아있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애 대표님은요. 무소속의 다자구도 속에서 민주당 공천자가 없었기 때문에 얻은 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시군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민주당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서 당 공천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민주당이 이제 주요한 타겟이 되고 어떤 양강 구조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 정은천 의원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진짜 그 아주 유용한 삼각구도가 형성이 됨으로써 111표 차이로 당선이 됐기 그런 때문에 과정이 있었고 당시만 해도 정운천 후보 당시 정운천 후보는 그 쉽게 말하면 도지사도 출마했다 떨어지고 좀 유의미한 어떤 활동 과정 속에서 진정성이 인정되었던 때거든요. 그 시기가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시기면 그때 한 9%쪽 8%인가 7% 그 정도 30% 후반대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 실제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운천 의원의 그 한 자릿수 조금 뭐 10%대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 뭐 내년에 갑자기 어떤 여론이 어떤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런 무소속 이런 과정을 보면 실제 황금 분할에 의한 어떤 삼각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재선과는 선거판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예. 어떤 전북 지역 전체적 차원에서 어떤 흐름이나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어떤 을리 선거구만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또 어떤 변화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무소속의 어떤 변수도 남아있는 가운데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 전주울 선거까지 살펴봤고요. 뭐 열석의 전라북도의 지역구 의석수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변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 미리 좀 예측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현역 교체 지수라는 게 있고 또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께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을 맡고 계신 가운데 어쨌든 현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제 뭐 컷오프 내지는 가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전반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어떤 정서상으로 보면은 전에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65%가 교체를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또 송기도 전북대 교수가 선출직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강력한 어떤 개혁 쇄신 없이는 안 된다. 현재 상당히 시스템에 의한 평가도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하지만 플러스해서 뭔가 좀 정성적 도민 눈높이의 어떤 정성적 평가를 플러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심지어는 전략 공천까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뭐 정중동이라고 그럴까요? 그 물밑에서 이제 흐르는 뭐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는 연말 정도부터는 상당히 효율이 반영이 불지 않을까.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는 어떤 인식이 당내에서 있는 것 같고 도민들의 어떤 정서도 이게 뭐냐, 이게 민주당에 대한 뭐 심판 이것 좀 해줘야 되냐. 지난번 전주을 선거에서도 이번에는 좀 진보당 좀 죽어줘서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민주당은 뭐 해준 게 뭐가 없잖아.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걸 보면은 그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그 프로테지 퍼센트가 뭐 빈 것은 아니라는 어떤 뒷받침하는 그런 정서적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상당히 민주당도 우월적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그 방심해서는 안 될 그런 위기를 좀 맞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공천을 얼마나 더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도 지방선거에서 선거 브로커 문제 또 전북 자원봉사센터에서 당원 뭉치 문제 지금 또 2021년 민주당의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파장도 있고 과연 우리 도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긴 하나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어떤 또 개혁의 어떤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가운데 총선은 그게 만만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본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김영기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역대 선거를 보면 그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교체들이 실질적으로 있었거든요. 항상 그렇죠. 거의 뭐 투표까지 그 하면은 최종적으로 배치를 다른 사람은 반절 이상 이렇게 살아남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전통적으로 전주는 한석에서 주석의 어떤 교체들이 있었고 평가를 통한 그런 아무래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현재 또 우리 전북 지역 정치권의 현역 의원들의 어떤 당내 입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상당히 큰 폭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나 교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전북 지역 의원들은 그걸 버티는 힘은 유일하게 그런 과정을 벗어나서 당원들의 경선에 의하면 아무래도 뭐 당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최근의 어떤 흐름을 보면 또 민주당은 또 어떤 시스템에 의한 공천보다는 어떤 당내 어떤 역학구도라든지 권력구조에 의한 공천이 많았고 또 요즘은 팬덤 정치까지 있어서 또 팬덤 정치에 의한 어떤 몰아내기 이전에 그 지난번 그때 우리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공격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면 그 상당히 큰 폭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의원이 살아남고 어떤 의원이 그 이제 아웃되는가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다른 걸 떠나서 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그렇죠. 우리 지역의 열석을 사수하는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예. 지난번 4년 전에도 계속 했는데 지금 뭐 중앙당에서 국회의장도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정개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 그건 쇼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말 여론에서 지지하는 어떤 방식들을 그냥 내놓은 거고 속으로는 지역구석은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는 게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의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4년 전에도 결국은 지역구석은 전남에서 한 석 줄이고 수도권이 하나 늘는 거 끝나고 나머지는 버티기를 했는데 결국은 또 최근에 국민의힘당에서 민주당이나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라든지 확대 이런 것을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거꾸로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물타기 어떤 전략으로 나왔고 결국 여론이 국회의원들의 의원 정수를 어떤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압도적 다수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주 한국 사회의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의식이 그런 가운데에서는 예. 결국은 또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현재 구조가 가장 기득권 유지에 좋은 어떤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될 확률이 아주 높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 와중에서는 철저하게 단 한 석도 뺏기지 않고 현재 열석을 유지하기 위한 예. 어떤 전북 정치권의 어떤 노력들이 알겠습니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10개 지역구 중에 꼭 살펴봐야 될 대목 중에 한 곳이 남원 임실 순창이에요. 이용호 의원이 무소속으로 재선에 당선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단 말이죠. 네. 과연 국민의힘의 옷을 입고 3선에 도전할 것이냐. 지금 경기 출마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이제 새로운 인물을 이제 찾아야 되는 곳이어서 이제 민주당이 또 지지가 강한데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이영호 의원은 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보고 있다. 이렇게 예. 하는 게 정확한 워딩인데요. 제가 볼 때는 남원에 나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이 여론조사도 해보고 있고 또 특히 반윤 정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전국적인 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뭐 20%는 주저앉은 상황이고 그래서 힘들다고 보고 서울 지역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서울 지역은 뭐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비집고 들어갈.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이렇게 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경기 지역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만약에 그런 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아마 이 2기 개각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 2기 개각 때 뭐 입각하는 것도 하나 경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남은 출마도 가능하지만 예. 그건 좀 넓고 수도권 진출 아니면 입각 두 방안 놓고 아마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축하 받자마자 바쁜 국회 일정이 시작이 됐어요. 분주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는 재선거여가지고 그렇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예, 당선증 받고 맞아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이어가지고요. 예. 정말 정신없이 얼떨떨하지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전주울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참 진보당 대대적인 이 총동원이라고 할까요? 이 선거운동의 감동 내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정도로 아무튼 진보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 내내 우리 진보당의 당원과 그리고 저 강성희에게 보여줬던 그 뜨거운 마음,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과 그 눈빛 잊지 않고 국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상임위는 정무위로 가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만족하십니까? 일단 뭐 정무위로 가기 전에 원래 국방위로 가게 되는 게 이제 원래 순리였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국방위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예. 저희가 사실 입장을 냈죠. 국회의원을 그리고 그것도 지역의 주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을 일부가 어느 상임위는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유린이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했고 예.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청했으나 아무튼 사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국회의장님과의 어떤 논의 과정에서
저는 전주 발전, 특히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임위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 요청대로 정무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무위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잘 하실 것 같고요. 뭐 평상시 말씀하시던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 또 금리 인하랄지 관련해서 또 제3금융중심 관련해서도 상임위에서 하실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뭐 우리 강성희 의원님이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선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의미한 해석들을 하실 것 같고 또 내년 얼마 남지 않은 4월 10일 또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벌써 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되짚어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일일이 다 하나하나 되짚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투표율이 대단히 낮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투표율이 낮으면 저희 같은 진보당 같은 당은 되게 어려울 것이다. 예. 기존의 조직이 탄탄하게 있는 후보들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역대로 낮은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긴장도 많이 했는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의외로 국민의힘의 어떤 득표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다른 후보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점이 있을 거다 했는데 예. 많은 차이로 당선됐거든요. 예.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생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 지역 주민들은 이번에는 진보당에게 한번 맡겨보자라고 하는 바람이 불었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것을 이제 남은 1년 동안 저희는 실제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진보당이 한번 뽑아줬더니 정말 이제는 뭔가 새로운 정치가 보이는구나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또 다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고 예. 만약 뭐 했는데 결국 뭐 내나 똑같구나라고 하면 또다시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4월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진보당과 민주당과의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북의 새로운 정치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보다는 그래도 두 분의 패널 전문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기 의원님과 김현기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시고 대화하시죠. 네, 이경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등원에서 활약해 보시니까 첫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원내 한석이잖아요. 네네. 네, 한석이고 또 하나는 그 진보당이 이제 오랜만에 등원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당도 그렇고 강성희 의원께서도 뭔가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하는 어떤 중압감 이런 것이 있을 테고요. 네. 또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약속 이것들을 이행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 과제도 클 텐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앞으로 하고 1년간 기간이 많다면은 뭐 천천히 할 수도 있겠지만 의정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진보당이 들어와서 뭔가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존재감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여기 국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이번에 쌍특검 해야 된다라고 물론 뭐 이번에 주장한 게 아니라 선거 기간 내내 우리들은 그 쌍특검 실현하겠다라고 약속드렸는데 그동안에 정의당이 이것에 대해서 좀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진보당이 들어오니까 바로 정의당에서도 쌍특검 하자 이렇게 입장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아마 진보당이 들어오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중앙에서의 어떤 정치와 지역에서의 정치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별로 다르지 않은 문제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저희가 중앙에서 금리 인하 3법 만들어내겠다라고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전북은행의 고금리 이자 장사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무위로 제가 이제 상임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이자 장사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은행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면 이것은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영기 대표님도 인사 나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다른 이야기는 들고 이제 원내에 진입을 했는데요. 네. 지금 시기가 그 각 정당들이 어떤 단결해서 화합해서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어떤 공동에 필요한 입법들을 해나가는 형태를 띠는 것 같지만 1년 앞으로 다가온 선거 때문에 치열한 내부 어떤 경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진보당의 원내 의석이 이제 우리 의원님 한석인데 이 과정에서 그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를 입법 활동을 하려면 네네. 뭐 주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렇죠. 연대를 통해서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의 어떤 과정 우리가 지방 예를 보면 오음 의원이 악정 구토했지만 과거 다르게 민주당과의 어떤 괴리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국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네.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국회는 처음인데요. 여기 와서 많은 의원님들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환영해 주시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예. 심지어 어떤 의원들은 앞으로 진보당에서 법안 발의할 거면 자기한테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의원들한테도 다 같이 하자고 얘기도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중진 의원도 계시고 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 3법이 자신도 그런 것들을 이미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같이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보당의 한석이 그냥 고립되어 있는 한석이 아니라 야당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충분히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물론 이제 법안을 준비하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다들 이제 9월 이전에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선거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약속했던 법안들을 꼭 아무튼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약속하신 1호 법안 중에 하나가 대출금리 인하 3법인데 네네. 요 좀 구체적인 계획이랄까 내용 좀 한 번 더 반복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정말 우리 많은 시민들이 대출 이자 갚느라고 허리가 휜다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대출금리 인하 3법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는 대출금리의 원가가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왜 이렇게 높은 금리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원가를 공개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20%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로 낮추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것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들어와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가상금리 공개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발의하고 있고, 용해인 의원은 횡재세 법안을 또 준비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잘 논의도 해 나가고 또 저희 진보당의 또 정책팀과도 또 충분히 논의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강성희 의원님의 이제 활약도 활약이고 지금 우리 지역 안에서 진보당의 일단 당선이 나머지 이제 9개 지역구, 총 10개 지역구 가운데 어떤 변화를 또 줄지도 관심이고, 이 말씀은 이번 재선거에서 뭐 6개월 가량 총 동력을 결집시켜서 운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이 진보당이라고 하는 또 정의당이라고 하는 곳의 선거 때 아쉬움은 4년 동안 뭘 하시다가 선거 때 후보를 내는 거야. 뭐 이런 그 아쉬움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현역 의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쉼 없이 활동하는 모습을 계속 보실 거잖아요. 우리 네, 유권자분들께서 지역 도민들께서 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성희 의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대가는 그런 선거에 대한 준비, 운동, 관심을 금리 인하와 같이 고금리에 대한 관심과 같이 목소리를 계속 내주시길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어떻게 좀 준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선거 기간에 저를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지역 주민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지금부터 이제 다시 선거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와서 인사도 하고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은 의원실 내부를 지금 정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좌관들을 지금 임명하고 있고 이 보좌관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지역 주민들과의 일상적인 소통, 정기적인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만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전주 의뢰는 국회의원이 없다시피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성희 의원이 생겼으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어려운 점들을 듣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의원의 모습을 이제 곧 보시게 될 거다. 저도 빨리 의원실 정비하고 빨리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울러서 이제 강성희 의원 혼자가 아닌 우리 네. 전주울 유권자들을 생각하시고 또 진보당 당원들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실 거라 봅니다. 혹시 이경재 의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 민주당과 경쟁을 통해서 정치 서비스를 높이고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해결하는 것 참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선 당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너무 성과를 내기에 기간이 너무 짧고 내년 4월 10일이 또 총선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네. 내년 2월 정도 되면 온 전 정당이 이제 총선 모드로 바뀌게 될 텐데 내년 선거 전략은 좀 미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건 아직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에 이 많은 주민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뭔가 선거가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아니 선거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여의도에만 가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보당은 제 개인으로 사실 제가 여기 국회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진보당 당원들의 노력으로 또 전주 시민들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린다면 저는 반드시 내년에도 주민들이 좋은 어떤 의미 있는 모습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바로 그 마음으로 당선이 되셨고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변치 않고 짧은 임기이지만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저희 강 의원님의 활동에 대해서 전화 연결해서 목소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진보당 강성희 전주울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부패방지 시민센터의 김영기 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권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들어주시고요. 유튜브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지금 전원위 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제 개편 또 선거구 획정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10곳의 지역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예. 말씀하시죠. 네, 전원위원회에서 지금 나온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도농 복합계 플러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소선거구제에다가 더해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고 또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에다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말만 들어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로 보면 소선거구제에다가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선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대 비례 이렇게 약간 연동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정정당에 나왔는데
저는 결국 큰 틀에서 많은 지금 뭐 이런 비례대표를 확대하다든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석수가 최소 40석에서 100석을 늘어나야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주장들을 하지만 현재의 구조에서 뭐 국회의원 의석을 늘린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고 결국은 뭐 이렇게 막 거창한 이야기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결국은 막판에 턱걸이식으로 해가지고 그 거대 정당 두 당의 어떤 협상을 통해 가지고 나눠먹기 의석으로 대충 땜질하고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금 이 논의에서 가장 문제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소선거구제를 하면 그건 당연히 양장제거든요. 그렇죠. 그건 실은 대통령제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대통령제에 맞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 비례대표거든요. 그럼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제를 바꿔서 비례대표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 내각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혼합형으로 가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짬뽕으로 돼가지고 전혀 불가능한 주장들이 마치 화려한 어떤 뭐 새로운 것처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오랫동안 실시해 왔잖아요. 비례대표제를. 뭐 실행당내에 왔는데 이 비례대표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제의 당선인들 추천인과 당선인들을 보면 거의 99% 서울 중심의 어떤 중앙 정치권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청년, 여성, 소외계층, 학계 전문가 하고 있지만 지역 대학의 학계 전문가나 뭐 이런 사람 없어요. 청년 여성이든 다 어떤 전국 조직의 어떤 그 수장이라든지 중앙 정치권에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무한정 비례대표를 늘리면 그렇지 않아도 이미 수도권 의원이 50%인 상황에서 비례대표까지 실은 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독식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방 소멸 과정 속에서 지역 대표성이 무너졌고 농촌 대표성, 지역 대표성이 무너져가는 현실에서 국회의원마저도 쉽게 말하면 다 수도권이 독식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큰 틀에서 안 되고 이 선거구제 개편은 특히 이렇게 강론에서 이야기될 게 아니라 큰 구제에서 보면 실은 개헌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역이 수도권 빼놓고는 다 소멸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쉽게 말하면 양원제라든 이런 걸 통해서 지역 대표성을 복원해내고 하원이나 이런 건 인구 중심의 어떤 인구에다가 면적 이런 것들을 하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선거구제가 획정이나 개편이 있을 때마다 수도권 의석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역 의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봐야 하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 대표성이나 정치 대표성이 발휘가 된다면 우리 지금 전북적 같은 경우 10석 갖고도 상임위를 어떻게 확보를 못 하잖아요. 많은 상임위. 그렇죠. 상임위가 뭐 18군데가 되는데 그런 걸 확보할 수 못하고 지금 모든 지역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 차원에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개헌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권이나 처치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그에 부과되는 선거구제도 논의를 해야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 근데 뭐 의석을 한쪽에서는 늘리자, 한쪽에서 줄여자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현재와 같은 그 어떤 양 정당들 정부의 어떤 정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유권자들에 의해서 전혀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 현역의 정치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논의를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전제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나오고 있거든요. 핵심이 바로 그거죠. 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가 승자 독식 사표 문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렇죠. 또 하나는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할 것이냐. 이건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된 문제고. 또 하나는 농어촌 지역처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유지해 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큰 그런 틀이 있는데 이건 다 나와 있는 거고 사실은 뭐 학계를 할지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다만 선택의 문제인데 방법론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득권의 문제고 왜 막히느냐 보니까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이해관계 또는 정당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문제를 그들한테 주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뭐 이제 제도적인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은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바꿔가지고 법적으로 국회 정개특위가 낸 안을 놓고 검토하되 국회가 이걸 기한 내 약간 1년 전에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은 중앙선관위한테 넘기라는 거죠. 예. 중앙선관위에 넘겨주면 중앙선관위는 적어도 뭐 500명, 1000명 또는 뭐 한 300명 정도 이렇게 학계, 시민사회단체, 사회단체, 언론계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제도가 어떤 것인지 도출해서 그걸 입법화하는 예. 그런 장치를 하지 않으면은 매 선거 때마다 이런 되풀이 과정을 겪게 될 거고 국민들은 뭐 짜증 날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갖고 있는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국기 정치개혁 특위가 여론조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책개혁 국민 인식조사에서 72.4%가 현 선거제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네네. 이런 어떤 주문이랄지 전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한다면은 국회가 뭔가 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하되 결론을 내지 못할 때에는 중앙선관위한테 넘겨가지고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제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해결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표는 그렇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선거구 획정 조정에 따른 불안감이 우리 지역도 한 3곳 정도가 지금 하한선 또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켜야 될 텐데. 예. 뭐 익산 지역이 당장 얘가 있는 익산 지역은 양 지역을 인구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임순남 같은 경우 저는 장수를 가져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김제 부안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그러면 김제 부안 인구를 최저 인구로 하는 어떤 정개특위의 어떤 제안해서 그걸 최저 인구로 하는 안으로 쉽게 말하면 정면질파를 시도하든지 아니면 김제 부안 선거구가 개편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하고 이렇게 통폐합을 통해서 선거구제의 통폐합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김제부안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푸는가가 결국 익산이나 뭐 임순남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인접으로 익산을 조정하면 되는 거. 근데 김제부안 문제가 지금 최고의 어려운 어떤 국민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푸는가가 정치권이 현재의 지역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의석을 하나하나 뺏기는지 아니면 유지하는지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합초도 하한선이 13만 5,521명에 미달되고 있는 김제 부안. 그래서 과거에는 김제 완주 지역구였습니다. 자, 이제 김제 부안인데 어쨌든 지금 김영기 대표님의 말씀대로 현재 변화가 불가피한 어떤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저도 핵심은 김제 부안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제 방정식이 뭐 복잡하죠. 다만 이제 큰 틀에서 전라북도는 열석 유지가 큰 목표고 열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한 임실 완주 뭐 이쪽은 합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김제 부안 같은 경우도 열석 유지하는 방안 중에 이렇게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들이 군산 김제 부안을 묶어가지고 군산 김제 부안 갑, 군산 김제 부안 을 두 개 선거구로 쪼개면은 열석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새만금 관할구역 놓고 군산 김제 부안이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묶을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특히 새만금이 앞으로 기반 시설 끝나고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 집어넣을 그런 단계가 온다면은 특별 행정구역을 가야 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김제 부안 군산을 묶어가지고 김제 군산 부안 갑 군산 김제 부안 을 두 개를 쪼개면은 열석 유지도 되면서 미래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힘을 주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김제 부안이 거의 군산에 종속되는 구조가 되어버려 인구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면 지금 같은 데 새만금 갖고도 막 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김제 부안 군산이 이제 국회의원 대표성은 거의 군산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재 전북일보 개건 논설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